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 강상구 조성주의 색다른 진보 정치 쾌걸 진보. 매주 금요일에 고정 코너 시작하겠습니다. 조성주, 강상구의 쾌걸 진보. 오늘도 어김없이 조성주 정의당 미래정치센터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강상구 진보 결집 더하기예요, 플러스예요? 더하기입니다. 네, 공동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지난주 좋은 소식이 있었어요. 지난주에요? 네. 이번 주구나. 확정고시? 아니. 왜 이래. 아니고 합쳤어요. 네. 우리 드디어 네. 결혼했어요. 네. 반갑습니다. Congratulation. 좋은 일이네요. 네, 감사합니다. Congratulation. 네. 전 사실 제 생일 얘기하는 줄 알았어요. 네? 어제 제 생일이었거든요. 어제 강상구 대한민국에서 안전하게 살아남기에 저자 강상구. 생일 축하드립니다. 예, 부끄럽습니다. 예, 뭐 북한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이 밥에 고깃국 드셨나요? 예, 집에서 차려 먹었고요. 그거 그렇군요. 말고는 어떤 선물도 받지 못했어요. 어머, 세상에. 대한민국에서 안전하게 살아남기 책을 팔아드려야겠다. 그러니까요. 그렇게라도. 예. 자, 근데 언론에 많이 보도가 안 됐어요. 네. 어떻게 이렇게 일정을 잘 맞추셨어? 엄청나게 큰 이슈가 있는 날 통합선언을 하셨더라고요. 네. 예. 그렇죠. 예.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렇게 날짜를 맞춘? 그냥 회의를 하다 보니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좀 바꿔야 될 것 같아. 아니 사실은 예. 5.12 확정 고시니까 사자 대표가 이 일로 하자고 해서 결정을 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그날 안 될 것 같다. 한 이틀만 미루자. 2일과 5일 사이에 어느 날로 이렇게 했는데 정의당에서 그냥 하자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그냥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기자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5일 날 정부가 확정고시 발표한다고 하니까 5일 날 하면 뉴스가 묻히니까 그 전에 해야겠다고 생각해서 3일 날 발표 일정을 잡았는데 그렇죠. 정부가 땡겼어. 이거를 진보통합 뉴스를 묻으려고 일부러 우리가 날짜를. 두려운 거지. 그렇구나. 맞아요. 분명해요. 맞아요? 네, 우리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네. 묻으려고. 전반적으로 그런 기운이 있죠. 네. 네. 그리고 기운이 느껴져요. 그렇게 믿고 싶어요. 믿어야 될 것 같아. 믿고 싶은 게 아니라 사실이에요. 정말이야. 그럼요. 여하튼 3일 날 해서 주요 언론이 거의 못 다뤘어요. 지면이 없기도 하고 저희도 아마 그래서 우리 기자회견이 3일이었던가요? 3일이죠. 제가 지금 2일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3일입니다. 자꾸 자기 생일만 중요해. 그렇죠. 5일. 그러니까. 자, 여하튼 기자회견 했는데 기자들이 막 정말 사진만 찍고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어떤 내용의 통합선언이었는지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잘 설명이 안 돼 있는데요. 그래도 강상구 대표께서 설명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정의당 진보결집 더하기 노동정치연대 국민모임 이렇게 네 단위가 지난 6월 초에 네. 함께 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선언을 한 적이 있고요. 그리고 9월 2일이었나요? 그때 또 한 번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2달 정도 진지하게 논의를 한 끝에 네. 그동안에 진보정당이 분열의 과정을 2008년 이후에 거의 7년 동안 겪으면서 국민들의 진보정치에 대한 기대도 다 사라지고 네. 그다음에 새정치민주연합이라고 하는 거대 야당이 있지만 잘 못 싸우잖아요. 네. 네, 그래서 실망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새로운 대한야당이 등장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열망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네네. 이런 분들의 기대에도 부응하지 못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네네. 우리가 같은 것도 굉장히 많고 다른 것도 조금 있긴 하지만
함께 모여서 이 어려운 시대에 정말로 가난하게 살고 열심히 노동하지만 그래도 없이 살고 집 한 채 가져보려고 노력하지만 그 꿈이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는 정말 평범한 많은 사람들의 희망이 돼보자. 이런 큰 포부로 모인 거죠. 네. 모인 거고요. 새로운 대한 정치를 해보겠다. 라는 선언을 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예. 그 정의당 중심의 통합 정당이 새로 만들어진다. 그리고 이 새로 통합되는 진보 정당은 통합 진보당이 아니라 그렇죠. 통합 정의당이다. 이렇게 명명을 하더라고요. 실제 그런 건가요? 근데 그거 이제 약간 오해가 있는데요. 네. 일단 이제 정의당 중심의 통합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보다는 그러면 강상구 대표 기분 나쁠 것 그렇죠. 같아. 네, 괜찮아요. 저 지금 표정 좋지. 좀 안 좋아요. 느끼셨어요? 이제 정의당을 포함한 이제 사자의 이제 대등한 관계에서의 통합이다. 네. 이렇게 봐야 되는 게 맞고요. 네, 정의당이 그렇게 얘기를 해줘야 돼. 네, 그럼요. 맞아. 그게 네. 맞고 통합 정의당은 아니고 이제 어쨌든 통합된 새로운 진보 정당인데 네. 사자가 이제 대등하게 통합한 거고 다만 이제 총선이 얼마 남지 않은 이제 우리의 현실적인 네. 조건을 고려해서 당명을 당분간은 이제 정의당으로 유지하고 총선 이후에 이제 그때는 이제 새로운 또 당원들의 의견을 좀 수렴해서 당명을 개정하기로 합의를 했죠. 네. 그러니까 이제 정의당에는 당명을 유지하는 것 때문에 마치 이게 좀 일부에서는 흡수 무슨 통합이나 정의당 중심의 통합원처럼 해석이 되는데 그렇게 언론들이 다 썼어요. 예,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네. 걸 이제 제가 이제 정의당의 네. 연구소 소장으로서 명확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동안에는 너무 저 얘기를 우리만 했거든요. 자,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그 사자연대 틀이었어요. 네. 정의당, 국민모임, 노동정치연대, 진보결집, 더하기 네 주체가 이렇게 모였는데 이렇게 하면 엄청 커지는 겁니까? 일단 지지율도 막 올라오고 그래야 되는데 별로 큰 변화는 없어요. 예, 근데 지금 저는 이제 그 모였다고 해서 뭐 당장의 지지율 변화라든지 뭐 당세의 뭐 급격한 확장 이제 커지겠죠. 그거는 지금 당장은 나타나지 않을 것 같고요. 오히려 지금 더 중요한 거는 안에 내용적인 부분에서 이제 달라졌다는 겁니다. 기존의 정의당이 이제 여러 진보 정당들이 분열을 하는 과정에서 특히 뭐 노동자 밀집 지역, 노동 현장, 네. 그러니까 진보 정당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어떤 이런 현장들의 결합력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었어요. 네네. 근데 이번에 이제 노동정치연대나 진보결집 더하기나 이런 같이 하게 되면서 그런 쪽에서 이제 기대감이 굉장히 커지고 있거든요. 특히 노동조합이 있는 곳들에서 그렇군요.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굉장히 달라질 거다 이렇게 보이고요. 네. 국민모임 분들이 오시면서 이제 지식인 사회, 교수님들 뭐 네. 이런 지식인 사회도 이제 좀 이제 통합된 이제 새로운 진보 정당에 좀 기대를 가져봐야겠다 이런 기대감이 커지고 있고 그렇군요. 효과는 조금 이따 나타날 거다. 예. 그러나 지금 내용적으로 내부에 굉장히 이제 새로운 기운들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그렇군요.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사실 며칠 안 됐으니까요. 네. 예. 그러니까 이게 그 새 팀이 만들어졌는데 네. 이 선수 구성이 좋은 거예요. 이제. 아. 역시 네, 늘 선수 구성이 비유의 달인. 굉장히 좋고요. 예. 그래서 이제 본인 스스로 좋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럼 저희가 들어갔으니까 이제 말 잘못했어요. 저희가 함께 하니까 그 선수 구성이 굉장히 좋아졌고요. 네. 그래서 진보결집 더하기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진보신당 그 이후에 노동당으로 이름을 바꿨습니다마는 그 진보정치 활동 10년 뭐 15년씩 했었던 네. 중견 활동가들이 많아요. 네, 많죠. 예, 그래서 그런 분들이니까 선수 구성이 좋은 거죠. 네. 그다음에 노동정치연대는 노동 현장에서 많은 노동자들에게 새로운 진보 정당이 노동자들과 확실히 함께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그 설명할 수 있게 됐고요. 네. 그래서 많은 노동자들이 이제 합류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됩니다. 조성주 소장님 아까 국민모임 지식인 말씀하셨지만 본인도 지식인이죠. 근데 그렇죠. 소장님이니까. 소장입니다. 연구소 소장님 아무나 하나요? 아무나 아니죠. 예. 예. 그런데 그 학계, 문학계 뭐 이런 분들이 국민모임에 그 함께 하고 계시고요. 이게 그러니까 각 분야의 많은 사람들이 이번에 죄다 모이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사자로 시작했지만 이후에 빈민단체, 전빈련, 전노련 이런 빈민단체들도 함께 할 것이고요. 네. 그다음에 몇 년 동안 진보 정치가 분열하면서 나 그냥 무소속할래. 아무데도 소속 안 될 거야.
싫어 이렇게 했었던 젊은 그 지역의 활동가들이 많아요. 네. 지금 그냥 시민 사회 운동 하고 있는 분들 예. 이런 분들도 꽤 합류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 저희가 그 민주노동당을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노동자, 농민 그리고 특히 이제 당시에는 전농, 민주노총 이런 조직들이 아예 그 당시에 민주노동당에 결합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가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큰 분열이 있었어요. 지금 현재까지도. 네. 이제 막 이제 저는 사실 이게 진보 소통합이라고 봐야지 이 진보 대통합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뭐 중간쯤에서 타협하시죠. 진보 중통합. 중통합, 중통합 정도. 예, 우리 참 대중소를 좋아해. 네, 그럼요. 탕수육을 먹더라도 대중소로 나눠야 돼. 여하튼 그게 했었는데 그때로 다시 좀 돌아갈 수 있는 겁니까? 그런데 뭐 노동자 단체, 농민 단체 이렇게 다 좀 이렇게 규합이 가능한 그런 방식으로 나아가는 겁니까? 그렇게 하고 싶고요. 네. 뭐 다만 일거에 다 되지는 않을 거예요. 총선 거치면서 그 정당이 또 성과를 보일 때, 그러니까 선수 구성은 좋아졌는데 네. 게임을 뛰어서 그렇죠. 전적이 좋아야죠. 네. 그러면 더 합류할 수 있겠죠. 아, 그렇죠. 네, 사실 저희들한테도 총선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다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과거의 민주노동당 이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은 또 별도로 있긴 하죠. 그렇군요. 네. 과거의 그 장점도 있지만 과거의 있었거든요. 단점도 네. 있었기 때문에 그 단점을 극복하는 새로운 시대로 다만 그렇게 비전을 다만 만들고 많은 분들이 함께 할 거라는 네. 차원에서 네. 과거의 민주노동당의 그 당시의 경험 네. 이런 걸 떠올려 보면 네. 하여튼 최대한 많은 분들이 합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분명히 네. 해야 되는 것이고요. 예. 자, 심상정 대표가 통합정의당의 대표로 상임 대표가 이제 되셨는데요. 여러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년 무조건 원내교섭단체 20석은 하겠다 이런 주장을 하고 계시는데요. 저희가 이제 국회에서 취재기자로서 뭐 새누리당 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을 만나보면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새누리당 의원님들 너무 좋아하세요. 정의당 만세 열심히 해. 다 출마해야지. 열심히 출마해. 다 나와. 늘 그런 식이에요. 새누리당은 너무 좋아해요. 그런데 그 옆에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표정이 안 좋아집니다. 급 안 좋아지면서 뭘 다 나와. 될 때를 나와야지. 뭐 이제 이런 식의. 그래서 이제 극명한 두 개의 그러니까 예컨대 새누리당의 경우에는 3자 구도가 되면 새누리당에게 유리하다고 보는 것이고요. 새정치민주연합의 경우에는 3자 구도가 되면 굉장히 불리하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야권에서는 여전히 중요한 전술로 연합정치 모델이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연합정부 3.0 이런 제안도 하신 것 같은데요. 그 점을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네. 그러니까 저희 이제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이제 지금 상임 대표가 된 건 아니고요. 네. 이제 창당 대회를 거쳐야 되니까 사자 간의 네. 통합 정당 대회를 거쳐야 되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이후에 상임 대표가 되실 텐데 어쨌든 연합 정치를 고민 안 할 수 없죠. 한국 현실 정치에서는. 근데 저희 고민은 그렇습니다. 기존의 야권 연대라고 불리던 연합 정치로 과연 이길 수 있냐. 그것만으로 안 된다는 게 사실 지금 몇 년간 증명되지 않느냐. 네. 지금 필요한 건 연합 정치 2.0, 3.0 또는 업그레이드된 연합 정치가 필요하다. 그럼 그거는 뭐냐? 내용에 있어서 사실 더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단순히 공학적인 결합만으로는 새누리당에 반대하는 공학적 결합만으로는 이건 이길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다. 내용적인 어떤 고민과 연대 이거를 우선시하는 새로운 연합정치를 지금 고민해야 될 시점에 온 것 같고 그 지점은 새정치민주연합도 진지하게 고민하시지 않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 지금 시민들이 이제 제1야당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감이 커지고 있는데 그게 단순히 예를 들면 이제 못 싸운다는 것도 있지만 좀 싸움을 약하게 한다 이것도 있지만 그럼 어떤 대안을 갖고 있냐. 과연 이기면 니네가 이기면 바뀌는 거냐. 우리의 삶이 바뀌는 거냐. 이런 의문점이 계속 따라다니는 거거든요. 대안 있는 반대, 대안이 있는 싸움을 해야 된다. 오히려 저희 이제 새로 만들어지는 이제 새로운 이제 정의당과 이제 새로운 진보 정당은 그런 대안 있는 싸움을 좀 하자 이제 이런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은 그 연합정부 문제는요. 새 당이 만들어지면 안에서 토론을 잘 해봐야 돼요. 생각들이 조금씩 달라요. 네. 다만
진보는 늘 생각이 다르죠. 아 예. 그러면 예. 여기 다양성 속에서 뭐가 다양성을, 나오니까 예, 예. 예. 진보의 생각까지 국정화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다만 저는 그 이후의 과정이 어떻든 간에 그 우리의 독자적 힘을 키우는 게 우선돼야 된다는 생각이 좀 더 강해요. 예. 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보다 많은 국민들이 더 합류하도록 하는 것. 네. 그다음에 그런 과정에서 그 실제로 우리가 얻은 지지율만큼 의석수가 나올 수 있도록 선거제도가 바뀌는 것. 네. 그리고 그거 지금 아직도 오리무중이죠.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새정치민주연합하고 신뢰가 쌓이려면 지금 벌이고 있는 싸움도 아주 잘 해야 돼요. 오늘 여야 원내수석 부대표 뭐 회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10시 반에. 네. 거기서 덜컥 또 이제 사이좋게 지내자 이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제 정말 네.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예. 침낭을 치웠다가 네. 다시 또 깔았습니다. 아 예. 이종걸 원내대표가 집에 가서 자려다가 다시 또 네. 그래서 지금 막 이러고 있어요. 이게 지금 야권이 이런 국면에서 잘 싸우는 게 네. 이후에 뭘 하더라도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저는 그 국민 여러분들이 생각을 저희하고 함께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예전에 자기계발서 중에 어떤 책에 보면 이런 거 있습니다. 급하고 중요한 일과 급하지 않지만 중요한 일 중에 뭘 먼저 할 거냐. 이러면 당연히 급하고 중요한 일을 먼저 한다고 하죠. 근데 급하지 않으면서도 중요한 일의 사례가 뭐냐면 그 건강관리 같은 거예요. 책 보기 이런 거. 내일 운동하지. 한 달 있다 하지. 이렇게 항상 미뤄져요. 중요한 얘기하는 건. 거지 지금. 네. 아 뭐라고요? 항상 중요한 건 그렇게 미뤄지거든요. 노려보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네. 근데 저는 그렇게 급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중요한 게 진보 정치에게 힘을 실어주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진보 정치는 늘 급한 일 때문에 중요하면서도 급하지만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일 뒤로 미뤄졌어요. 그게 뭐냐면 선거 때마다 한나라당, 새누리당 당선되면 안 되니까 니들이 양보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벌써 20몇 년이에요. 저는 이제는 급하지 않다고 생각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을 차근차근히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애들한테는 미리미리 공부하라고 하면서 그 선거 때마다 벼락치기 해가지고 새누리당 막으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 좀 키워주세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강상구 청취자 대표, 여러분들이 저희들과 강상구 함께하리라 대표 지역구가 믿습니다. 어디예요? 구로예요. 구로예요? 양꼬치. 아 그렇죠. 양꼬치. 풍무 양꼬치. 네. 구로에는 풍무 양꼬치가 있습니다. 고장입니다. 풍무 양꼬치의 고장 구로에서 네. 오신 강상구 네. 선생님. 다음은 팟짱 서포터즈 1호 광고입니다. 양꼬치집에 대한 모든 편견을 깼다. 풍무 양꼬치. 착한 가격, 품격 있는 공간. 국내외 유명인들도 자주 찾는 풍무 양꼬치. 나는 그 집 양갈비가 훨씬 맛있던데. 누나 나는 그 집 맛있는 요리들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고 있어요. 단체석이 많아 모임하기 좋은 곳. 풍무 양꼬치. 대림역과 구로 디지털 단지 역점 두 곳에 있습니다. 예약 문의 02809-9292, 02809-9292. 잠깐, 팟짱 애청자라고 말씀하시면 통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키워드리고 싶네요. 진짜 그 중요한 말씀이신 것 같아요. 우리가 늘 보면 막 너무 급한 것부터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중요한 거를 늘 놓치죠. 그래서 건강을 잃은 다음에 내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 이런 후회를 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렇죠. 그런 것처럼 차곡차곡 차분하게 진보 정치에 힘을 실어줄 때 건강을 그러니까 매일 운동을 조금씩 할 때 건강을 잃지 않는 것처럼 네. 진보 정치도 그런 거다. 저희는 그렇게 해서 진보 정치가 정말로 독자적인 힘이 강력해지면 그 다음에 연합 정치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런 문제라고 그렇군요. 생각해요. 지금 연합 정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진보의 내실을 다지고 저변을 확대해서 많은 국민들 지지 속에서 경우에 따라서 이게 바뀔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그 새정치민주연합이 저렇게 계속
지리멸렬한 분위기로 가면 또 이게 역전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국민들은 역전 상황에서 굉장히 환호할 수도 있고 뭐 이런 건데. 그럼요. 9회 말 네. 대역전이요. 완전. 9회 말 대역전. 네. 그렇죠. 거기 완전 눈물 흘리죠. 최고의 스토리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걸 하겠다는 거죠. 예. 바로 자신 있게 대답을 못하네요, 제가. 그럼 안 돼요. 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네. 그런 태도. 자, 그러나 뭐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대안 있는 진보 정당이 되려면 뭔가 좀 핵심적인 킬러 컨텐츠 이런 게 좀 있어줘야 되는데 이번 나온 걸 보면 조금 늘 하던 얘기를 또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뭔가 좀 센세이셔널한 센세이셔널한 그런 게 없다 이런 느낌이 좀 들었는데요. 그 점은 우리 연구소장님이 연구적으로다가 한번 얘기를 해주셔요. 그러니까 사실 이번에 통합 과정은 이제 내용적인 부분도 이제 있지만 이제 일단은 아까 이제 강상구 대표님 설명 잘 해주셨듯이 조직적인 어떤 새로운 정비 예를 들면 이런 부분들이 좀 주안점이 있는 거고요. 네. 킬러 컨텐츠 내용적인 부분은 지금 치열하게 내부에서 이제 새로운 이 사자가 논의를 또 새롭게 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도 안 그래도 강상구 대표님과 그런 회의를 또 우리 둘이 회의했어요. 네. 그래요? 킬러 컨텐츠 준비하는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방송이 어떻게 잘 될 것인가를 회의를 하세요. 저희 뭐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새롭게 결합되는 사자가 굉장히 깊은 수기를 통해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통합 창당 대회 이후에 11월 말 이후에 이제 12월 1월 이렇게 차근차근 새로운 킬러 컨텐츠들을 이제 발표를 하려고 준비 중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것 뭐 같습니다. 하나만 해주세요. 그래도 뭐 우리 팟짱 애청자들께서 얼마나 진보 정치가 잘 되기를 바라고 한국의 진보를 염망하는 분들이 많으십니까? 좀 하나는 좀 선물을 주고 가셔야죠. 그런데 이게 네. 합의를 한 걸 공식적으로 얘기해야 돼서 정치는 좀 그렇죠. 예. 네, 미리 그걸 얘기하면 막말할 안 수는 되는구나. 없어요. 근데 이제 다만 안 할 수는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조 소장님이 지금 그걸 확실히 준비하겠다 이렇게 하셨잖아요. 방송에서. 그러니까요. 더 열심히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저는 다른 건 다 떠나서 좀 싸우지 않는 진보 그리고 전열 정부에서 가는 진보 그리고 뭐 내용이야 워낙 얼마나 오랫동안 진보 정치 고민을 해오신 분들입니까? 그래서 저는 뭐 차근차근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여러 산이 있을 것 같습니다. 강상구 조성주의 쾌걸진보. 본격 직장인 드라마 공생 대리운전 편. 부장님 가볍게 한잔 하시죠. 나 차 가져왔는데. 착한 콜 대리운전이 있잖아요. 부를 때마다 500원이 기부되는 착한 콜. 딴지가 기부 내역을 검증한 착한 콜 1800-9998. 대리운전도 믿고 맡기세요. 꽃배달은 1800-9222. 퀵서비스는 1800-9668로 착한 콜 하실 수 있습니다. 꽃배달은 1800-9222, 퀵서비스는 1800-9668입니다. 지금 가장 큰 산은 어쨌든 국정교과서 그렇죠. 문제가 아닌가 싶은데요. 이게 지금 보면 이번 주 지나면 끝나는 거 아니냐, 뭐 유야무야 되는 거 아니냐. 앞서 제가 새정치민주연합 침낭 얘기를 했었는데요. 침낭을 치웠다 다시 깔고 뭐 이런 국면이에요. 지금 굉장히 새누리당은 이제 민생으로 돌아와라, 민생으로 가자 이런 주장을 하는 거고 이에 대해서 이제 심상정 대표의 경우에는 뭐냐 지금 사고치고 뒤로 숨는 비겁한 정치, 비열한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이 교과서 전국을 좀 진보의 이름으로 어떻게 풀어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새누리당이 지금 김무성 대표께서 지금 직장이 국회인데 무단 결근하고 있다. 그래서 국회로 돌아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저희는 이렇게 얘기하고 정치인들이 직장인이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얘기하죠. 직장이 왜 국회냐. 국민들이 있는 곳이 직장이지. 정치인들은 니네야말로 국민에게 돌아와라. 그래서 우리는 국민에게 돌아가겠다. 그래서 지금은 국민들 속으로 들어가야 될 때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단순히 국회라는 이제 공간 속에서 국회 로비 앞에서 농성장을 만들고 이것도 이제 중요하죠, 상징적으로. 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지금 이 교과서 문제나 각종 민생 문제로 파탄으로 몰고 가고 있는 정권과 새누리당에 반대하는 모든 시민과 정치 세력들이
지금 국민들 속으로 들어가야 될 때다. 그게 지금 싸움을 더 크게 이제 전선을 확장시키는 거고 향후에 있을 싸움을 또 대비하는 거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국민에게 돌아가자. 네. 뭐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그리고 사실은 뭐 지금 접을 이유가 없어요. 네. 그 이후에도 중요한 일정들이 있습니다. 11월 13일 날 그 지필진 1차 선정하고요. 네. 그 25명 뽑는다고 공지냈잖아요. 네. 국사편찬위원회 홈페이지 가보면 있거든요. 네. 그리고 20일까지는 최종적으로 확정한다고 했어요. 네. 36명인가 두는데 25명을 뽑고 11명은 어디서 초빙한다고 하는데 네. 그 며칠 전에 그 기자회견 하셨던 그 두 분 있잖아요. 한 네. 분은 안 나오셨고. 네. 최몽룡 그 두- 교수는 안 나왔죠. 그 두 분을 포함해가지고 9분 더해서 11분은 초빙을 한다는 건데요. 네. 이분들이 누구냐가 그쯤이면 확인될 거거든요. 네. 이 국면이 사그라들 이유가 없는 거죠. 게다가 어제 오늘 뭐 사이에 벌어진 일 보면 정말 가관인데 제가 제일 놀랬던 거는 지필에 군이 참여하겠다. 네. 군사합.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국정교과서를 넘어서 군정교과서를 하는 거죠. 야, 군정교과서. 아니 저는 딴 건 모르겠는데요. 군이 참여한다 이렇게 하는 건 이건 진짜 완전 무슨 개소주 같은 그런 얘기예요. 네? 괴소주? 괴? 제가 욕할 뻔했어요. 개소리라고. 그래서 그래서 개소주라고. 네, 근데 이분 이 국정교과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요. 저는 뭐 아버지가 군대를 끌고 정부를 장악하더니 이 딸은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교과서를 장악하려고 해요. 국방부가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네. 아니 KF-X 기술이나 개발 그렇지. 가져오라고 하세요. 기술 개발 못한다니까 국방부가 갑자기 교과서를 개발한다고 지금 나오고 있는 건데 네. 이거는 한국인의 의지로 완전히 한대요. 그렇죠. KF-X 한국은 뭐 의지로. 그렇죠. 네. 아니 기운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거고요. 네. 우주의 기운으로 소망을 이루는 거고 네. 정신으로 한국인의 정신으로 기술을 개발하는 거죠. 근데 이게 너무나 퇴행하고 있어요. 사회가 국가가 너무 퇴행하고 있고요. 이거는 저는 군 얘기가 나왔을 때 너무 심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복고풍이어도 너무 이런 복고풍이 없죠. 그렇죠. 지금 어제 오늘 계속 쏟아지는 얘기가 박근혜 대통령의 유신 2.0이에요. 네. 유신을 초월한 새로운 유신의 역사를 쓴다는 태도 아니냐 이런 비판이 지식인들 사이에서 보수 지식인들도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건데요. 앞서 말씀하신 대로 신영식, 최몽룡 두 교수 둘 다 상고사 고대사 전공한 정말 비교적 논란이 적은 이런 분들이긴 한데 최몽룡 교수의 경우에는 또 다른 논쟁을 빚고 있어요. 청와대가 우리는 모른다. 교육부가 알아서 하는 것이다라고 했지만 현정택 수석이 계속 뭐 술을 마셨어도 참아하라고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오늘 오전 보도를 보니까 또 최몽룡 교수는 기자들 여기자 성희롱 발언과 행위가 있었던 거,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던 것까지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맥주에 뭐 보드카에 뭐 여러 가지 술병을 쌓아놓고 술을 마셨다는 건데 지금 이런 몽롱한 상태야. 지금 한국이 지금 굉장히 이 도대체 교과서를 이런 국면으로 만든 본인 당사자가 누군지 이거 똑똑히 기억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쭉 일정이 있습니다. 지필자 공개 문제도 있고요. 초빙되는 사람들이 누군지 특히 군사 전문가가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려스러운 말씀을 주셨는데 조 소장님은 좀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개탄스러운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는 뭐 이야기를 하면 저도 이제 욕이 나올 것 같아서 방송에 적절치 않을 것 같고요. 네. 죄송합니다. 예. 욕을 할까 그냥 시원하게? 그럴까요? 한번 하시죠. 예? 자, 욕장전. 사회적 지위가 있어서. 아니요, 그리고 이게 또 다 기록에 남기 때문에. 그렇죠. 할 수가 없어요. 나중에 불리해요. 우리 근데 삐처리 이런 것도 해드려요. 그래요? 하셔도 돼. 예. 근데 지금 생각보다 중요한 거는 좀 호흡을 약간 길게 갈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이게 약간 싸움의 수위를 낮추자는 게 아니고요. 전략적으로 좀 길게 싸움을 가져가는 걸 고민해야 된다. 그러니까 저는 원래 이 이슈가 처음 터졌을 때 이거 총선까지 끌고 가기엔 좀 무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요즘 제가 좀 생각이 바뀌었어요. 정부가 나오는 걸 보니까 이게 교과서만 하고 싶은 게 아니구나. 네. 지금 박근혜 정부가 교과서만 하고 싶은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최경환 경제부총리를 짚어야 됩니다. 개헌 얘기까지 꺼내고 있고 이게 단순히 진짜 개헌을 하냐 마냐가 아니라 이거 지금 약간 이게 표현이 적절치 않을 수 있는데 국가 대개조 뭐 이런
그러니까 저는 사실 나치가 많이 연상돼요. 그러니까 나치. 이거 예. 완전 국가나 사회 그리고 사람들의 생각까지 사상을 확립해야 된다 이런 말을 썼어요. 네. 어제 그 네. 저 통준위 회의 때 말씀하신 그렇죠? 거죠, 박근혜 대통령이.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거의 저는 그때 국가대개조 뭐 나치 이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싸움은 단순히 교과서 싸움이 아닌 것 같아요. 사회 전반을 놓고 지금 전면전을 약간 하는 느낌이기 때문에 내년 총선 그다음에 이어지는 뭐 각종 뭐 재보궐이 있을 수도 있고요. 대선 이런 것들의 선거 싸움도 그렇고 긴 어떤 싸움을 지금 준비해야 될 때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뭐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 제가 어젯밤에 자려고 누웠다가 네. 이런저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박근혜 대통령이 정말로 아버지 따라하기를 본격 가동하고 있다. 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교과서 국면을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 여론이 불리한데도 밀어붙이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거를 이 흐름은 연결하면서도 여론은 반전시킬 수 있는 어떤 놀라운 수를 준비하고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 어제 그 박근혜 대통령이 그 통준위 회의에서 했다는 발언 있잖아요. 네. 통일을 준비하기 위해서라도 네. 뭐 정확히 뭐라고 하셨죠? 사상을 확립. 예, 사상을 뭐 예. 확립해야 된다. 사상적으로 무장하지 잘못하면 지배를 않으면 받게 지배를 된다. 받을 수 있다, 이런 예, 얘기.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아니 통일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도 자꾸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게 72년 생각나더라고요. 저는. 7.4 남북 공동성명이 느닷없이 나왔어요. 네. 그다음에 3개월 있다 유신 나왔죠. 네. 두 개 키워드예요. 통일과 관련해서 센 거 하나 한다. 두 번째는 헌법 바꾼다. 요거거든요. 순서는 어떻게 될지 몰라도 요 두 가지 카드를 가지고 국정교과서하고 논리는 연결돼요. 요게. 네. 사상적 지반은 같아요. 네. 근데 국정교과서는 여론에 불리하겠지만 나머지 두 개는 불리하지 않을 수 있죠. 뒤집을 수 있다는 거고요. 네. 그래서 요 흐름대로 쭉 가면서 뭐 느닷없이 엄청난 쇼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갑자기 굉장히 들었어요. 생각해보니까 네. 그 국정교과서 그때 했던 것도 73년도 아닙니까? 맞아요. 당시에도. 네. 그러니까 이게 약간 그 순서 차이는 있을 수 있어도 네. 지금 이거는 저는 설득이 있는 네. 얘기라고 그러니까 생각합니다. 지금 통일과 개헌 두 가지의 키워드를 가지고 뭐 통일이 먼저가 될지 개헌이 먼저가 될지 알 수 없으나 근데 순서대로 보면 통일에 대해서 먼저 하고 그다음에 개헌을 하겠죠. 그래야 이제 정당성이 있으니까. 근데 그런 수순으로 밟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냐 이런 의혹이 든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 보면 굉장히 우려스러운 징후들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뭐 단순히 교과서 문제만이 아니라 국가 사회 시스템 전반을 말씀하신 대로 나치가 연상된다고 하셨는데 새로운 국가 모델, 그러니까 사상과 이념에 기반한 새로운 국가 모델을 박근혜 대통령이 만들고 이것을 계속 그러니까 ING 하고 싶다라는 뜻이 나오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사실 정치부 기자들 사이에서는 지난 여름 올 가을 초부터 그런 얘기가 계속 돌았어요. 이원 집정부 제설, 뭐 대구 경북 기반으로 해서 천년만년 좀 하시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정치권 여의도에 굉장히 파다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사실 최경환 부총리 발언을 통해서 이제 확인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문제는 이런 정치가 가능하도록 만들어질 게 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사실 이원 집정부제에 보통은 뭐 예를 들면 외치 담당하는 대통령은 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예상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그다음에 총리는 친박으로 할 것이다. 네. 이렇게 예상하는데 어제 또 제가 밤에 생각한 것은요. 네. 혹시 총리를 박근혜 대통령이 하시려고 하나? 이런 정말 뜬금없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근데 그 터키에 네. 지금 대통령 하시는 분이 그전까지 총리 하다가 연임이 안 돼서 대통령제 신설해가지고 자기가 대통령 하거든요. 아, 터키. 하고 있거든요, 지금. 네, 터키가 그런 나라군요. 예. 아, 우리하고 되게 비슷해요. 상상력이 대체 어디까지 도달할 것이냐. 네. 박 대통령의 상상력이. 예. 이게 굉장히 제가 관심이 많이 가고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더 고민해야 되겠다. 이런 판단이 좀 들더라고요. 네. 원래는 작년 10월이죠. 상하이에서 김무성 대표가 오스트리아식 이원 집정부제를 네. 한번 발언했었어요. 네. 근데 그때 아마 박근혜 대통령은 혼란을 일으킨다. 뭐 경제 블랙홀을 이렇게 해서 그다음에 김무성 대표 아마 제 기억은 사과를 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분 수습을 했어요. 별명이 그
송구 전문. 그렇죠. 정치. 예, 송구합니다. 근데 발언하고 송구합니다. 최근에 최경환 경제부총리 발언도 그렇고 이런 것들은 조금 실제 진짜로 천년만년 청와대를 집으로 생각하시니까 집을 나올 생각이 없으신 게 아니냐. 예, 그렇죠. 근데 사실 저는 이런 정치부 기자로서 좀 이런 관전 포인트는 어떤가 생각을 좀 해보는데요.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에 어떤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2인자를 키우지 않습니까? 절대 키우지 않는 정치를 하잖아요. 그리고 퇴임 이후에 자신이 과연 안전할 것인가에 대한 개인적 고민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정치는 굉장히 끝나고 나면 다음 오는 사람이 또 배반의 정치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 약간 극복하는 차원에서라도 조금 그 영구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정치의 모델을 바꾸고 싶다는 생각은 있을 수도 있겠다, 개인적으로. 그런 마음이 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틀 전까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네. 그때 어제부터는 이분이 직접 계속 하시려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직접 이게 헌법을 바꿔서. 이게 그냥 작가적 상상력이었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현행법으로는 못 하잖아요. 아니요, 법에는 대통령을 연임하거나 중임하는 것으로 개헌을 할 경우에는 현 대통령은 못 하게 돼 있어요. 못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총리는 아니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원집정부제라는 게 그런 거죠. 총리는 할 수 있어요. 네, 저는 그래서 갑자기 그런 고민이 들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에 이어서 박근혜 총리 시대가 올 수도 있고 총리의 권한이 대폭 강화되겠죠. 그리고 사실 그때는 이제 내각제가 돼서 국회 권한이 커지는. 대통령은 외교나 이런 부분으로 가고. 그러니까 사실 올해 있었던 뭐 반기문 뭐 이런 대망론 뭐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그런 소문까지 연결돼서 돌았던 거죠. 그렇군요. 대통령 반기문, 총리 박근혜 이런 방식으로 그리고 실권은 장악하고. 저희 굉장히 오늘 위험한 발언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사실 작가적 상상력의 영역으로. 그러면 상상력이에요. 이렇게 해야 될 것 같고요. 사실과 다를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실과 다를 거라고 저는 믿어요. 확신해요, 저도. 저도 그런 절대 그럴 일 없어요. 전반적으로 그런 기운이 느껴져요. 알겠습니다. 지금 보면 저희가 개헌 문제까지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데요. 정말 한국의 역사 교과서 논쟁으로 촉발된 이 상황이 지금 사상 문제 그리고 국가 개조론까지 이렇게 확장되고 있는 영역입니다. 영한네이처의 마카산삼. 공중파 텔레비전에도 없고 인터넷 배너 광고 하나 없지만 팟캐스트 좀 들어봤다 하는 분들은 다 아는 마카산삼. 진짜 유명해져서 유사 제품도 많아졌습니다. 이젠 마카산삼을 검색하면 너무 많이 나와요. 꼭 영한네이처로 검색해주세요. 팟캐스트에서 듣던 그 마카산삼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나라 걱정으로 심신이 지친 분들에게 권합니다. 몸에 정말 좋습니다. 내 몸도 나라도 살릴 힘이 납니다. 페루의 마카와 우리나라 산삼, 몸에 좋은 11가지 원료를 모두 하나로 만든 마카 산삼. 마카 녹용과 마카 소와 청소년도 있습니다. 1일 2회 공복에 따뜻한 물과 함께 드세요. 영한네이처 마카 산삼. 네, 저도 팟짱 녹음하기 전에 마카 산삼을 꼭 챙겨 먹고 있습니다. 근데 관련해서 진보 영역에서 굉장히 또 진보 영역이라고도 할 수 없죠. 한국의 미래 세대와 관련된 문제를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영덕 핵발전소 문제 이것도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짧게라도 우리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길게 못하더라도 저희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주민투표에 대해서 어제 보니까 비판하는 정부가 뭐 이게 법리적으로 의미도 없고 뭐 유효하지도 않으니 참여하지 않는 게 좋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마 산자부 행자부 장관까지 나서가지고 뭐 이 주민투표에 대해서 몰아붙이고 있고 굉장히 공격하고 지금 지역신문에 광고들도 어마어마하게 때리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행정이 총동원돼서 지금 주민들의 자치를 막는 모양새가 되고 있는데 이 주민투표를 통해서 이제 민주적인 방법으로 이걸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이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꼭 짚어봐야 된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정부가 그 주민투표하는 것에 대해서 그 불법이다. 네. 거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법을 곰곰이 따져보면 그런 건 전혀 아니고요. 주민들이 스스로의 의사에 따라서 자기 판단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 거고요. 사실은 이게 영덕의 핵발전소를 만들려고 하는 게 옳을 바른 일이냐라는 것을
살펴보는 게 훨씬 중요한 문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영덕 핵발전소 이 왜 지으려고 했냐면 그 2년마다 한 번씩 만드는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이라는 게 있어요. 이 계획은 2년마다 짜는데 15년짜리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2년마다 업그레이드가 되죠. 변화가 있거나. 어떤 계획이냐면 우리나라 전력 수요가 앞으로 어느 정도로 변할 거다. 그러니 발전소, 송전탑, 변전소, 배전소 이런 거를 어디다 몇 개를 더 지어야 되겠다. 이런 거 계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기를 얼마나 어느 정도 언제까지 만들 것인지를 계획하는 그런 계획인데요. 이 7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에 따라서 영덕의 핵발전소를 짓기로 결정을 한 거거든요. 근데 이 계획 자체가 문제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만드는 과정에서 공청회도 요식행위로 하고 그다음 환경부하고 협의도 제대로 안 하고 막 밀어붙이기 식으로 했거든요. 근데 이 논리라고 하는 게 약간 길어져서 죄송한데요. 이런 겁니다. 앞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전기를 더 많이 쓸 거다. 계속. 그러니까 전력 수요 증가율이 뭐 매년 2.2%씩 늘어날 거다. 이렇게 예측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많이 쓸 거니 발전소를 많이 지을 수밖에 없겠나 이런 거죠. 근데 실제로 보면요. 경제가 한 3, 4%씩 성장해야 전기 수요도 늘어나거든요. 근데 경제는 그렇게 성장 안 할 거라고 다 예상하고 있어요. 지금. 저성장 국면이에요. 그다음 두 번째로 2012년부터 작년까지 보면 전력 수요가 매년 그 증가를 하긴 하는데 2.5%, 1.8%, 0.6% 이렇게 줄어들고 있어요. 늘어나는 증가분이 축소하고 있죠. 그런데도 늘리겠다는 거예요. 전기 생산을. 게다가 경기도나 서울이 전기 제일 많이 쓰는데요. 요즘 에너지 자립하겠다고 해갖고 서울은 원전 하나 줄기 운동하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수요는 더 줄어들고 있어요. 그런데도 핵발전소를 늘리겠다고 하는 거죠. 서울 뭐 햇빛발전소 이런 거를 그게 그거예요. 근데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애가 키가 다 커가지고 이제는 조금씩밖에 안 크는데요. 애가 계속 클 거라고 생각하고 엄청 큰 옷을 지금 살려고 하는 거죠. 거인이야? 네, 거인이야. 그러면은 그거 누구한테 좋은 거예요? 옷 사는 사람한테 좋은 겁니다. 그렇죠. 옷 파는 사람. 네, 옷 파는 사람한테 좋은 겁니다. 그럼 핵발전소를 짓겠다고 하는 건 핵발전소를 지어서 이익을 보는 사람한테만 좋은 거죠. 원전 마피아에게만 이익이 되는 일이구만요. 그리고 사실은요. 원전이란 말도 저는 안 썼으면 좋겠어요. 핵발전소하고 개념이 달라요. 그러니까 원래 핵발전은 그 원자 있잖아요. 원자 안에 핵이 그 분열하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그 발전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원자 자체로는 무슨 힘이 발생하지 않거든요. 근데 옛날에 처음에 이거 나왔을 때 원자력 멋지잖아요. 아톰. 그게 그 원자력이었거든요. 아톰. 그래서 이게 새 시대의 상징이었다고요. 근데 사실은 그 엄밀한 개념으로 따져도 핵발전소인 거고요. 원자력 발전이 아니라 영어로도 뉴클리어 저 파워플랜트라고 해요. 어타믹 파워플랜트라고 안 하고. 근데 이제 정부에서는 핵발전소라고 절대 안 해요. 인터넷 쳐보시면요. 핵발전소 치면 원자력 발전소만 쫙 떠요. 일부러 그러는 거죠. 이게 안전성을 위장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고요. 이미지 위장이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저는 뭐 불필요하게 많이 짓고 있다. 이런 거고 또 이게 보통 평소에 쓰는 전기가 있고 우리가 전기를 생산하는 것보다 쓰는 전기는 조금 적어요. 그래서 남아도는 게 있습니다. 이게 예비율이라고 하는데요. 다른 나라는 한 15% 정도를 잡는데 7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에서는 22%로 잡았어요. 그렇군요. 일부러 많이 잡았죠. 그다음에 그걸 하기 위해서 영덕을 짓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영덕에는 발전소가 없어도 상관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네요. 자, 이쯤에서 그러면 저희가 한번 영덕의 현장을 한번 연결해서 말씀을 좀 듣고 갈게요. 영덕 핵발전소 주민투표 추진위원회 김홍남 총무국장을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 계신가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그 쾌걸진보 진행하고 있는데요. 영덕 문제 너무 심각해서 좀 짚어보려고 전화 연결했습니다. 지금 그 주민투표 진행 중인데 어느 정도나 주민들의 호응이 좀 있습니까? 현장의 소리가 좀 어때요? 지금 주민들 같은 경우는 여론조사에 있어서 그 주민들의 의사가 표현됐듯이 한 70% 넘게가 주민투표 참여하겠다라는 것들이 지금 지역 분위기고 현재 뭐 그런 여론조사가 나오는 것들을 보고
지금 정부라든지 한수원에서 적극적으로 방해 공작을 하고 있는 것들이 지금 현재 실정입니다. 아니 한수원에서 방해 공작을 어떻게 할까요? 주민투표는 불법이다, 참여하면 안 된다. 이게 지속적으로 뭐 신문 광고라든지 언론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보도하고 여론조사를 빙자해서 이 부분을 참여해서는 안 된다라는 여론을 형성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니 강상구 대표 예. 불법이에요? 이게 뭐 해석이 다른 것 같은데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불법은 아니고요. 민변에서도 며칠 전에 불법이 아니다 이렇게 발표를 했었죠. 그게 총무국장님 저보다 훨씬 잘 아시겠는데 원래 이제 주민자치법하고 주민투표법하고 지방자치법에 의거해서 투표를 하려다가 정부가 유치 철회는 국가 사무가 아니기 때문에 투표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주민투표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국장님? 주민투표는 자문형 주민투표가 있고 구속형이 있는데 저희들이 영덕에서 하자 그러는 것들은 법적 구속형에 해당되는 것도 아니라 비정권이 2010년도에 주민투표란다. 원전 부지 신청할 때 399명의 동의만으로 한 달 만에 졸속으로 이제 영덕군의 의사를 표현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절차상의 문제가 있고 그렇죠. 주민들한테 이런 것들을 한 번 더 물어봐야 된다는 이 청원형 이렇게 주민투표를 요구를 했습니다. 영덕군 네. 의회하고 네. 영덕군에 네.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것들은 당시에 그렇게 문제가 있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영덕군민들의 뜻을 다시 한번 물어보자 이런 차원에서 주민투표가 제기된 부분이고 이런 것들은 자문형에 가깝기 때문에 민변에서 이야기했듯이 주민투표 부분에서 국가 사무에 해당되지 않는 거고 영덕군의 의사를 수렴하는 이런 부분에서 주민투표이기 때문에 법적 부분에서 불법이다 하는 것들은 전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예전에 삼척의 경우에는 주민투표를 통해서 핵발전소 유치 반대 이런 입장을 이끌어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그랬는데 영덕의 경우에는 지금 정부가 나서서 영덕 원전 찬반 투표하는 것은 효력이 없다. 막 이런 주장을 정부가 나서서 하고 있어요. 어제 보니까 행자부 장관 명의의 담화 같은 것도 발표가 됐던데. 산자부에서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정부가 나서가지고 그러니까요. 예, 이런 것 때문에 주민들이 굉장히 술렁이겠어요. 네, 언론 보도를 통해서 계속 나오고 있는 것들이 영덕에 혼란스럽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지역 주민들 간에 2005년 방패장처럼 있지 않습니까? 서로 대립하고 이런 건 전혀 없고요. 단지 이제 현수막 이런 부분에서 많이 좀 붙었고 이런 부분에서 이것을 가지고 혼란스럽다라고 언론에서 보도를 하는데 실제적으로 혼란스러운 거는 주민 간의 대립이나 갈등 이런 부분에서 혼란스러운 것도 아니라 지금 중앙정부하고 지방 자치단체하고의 사무에 대해서 공무원 스스로 혼란스러운 거고 실제로 주민투표 하는데 이게 지방 사무에 해당되는가 국가 사무에 해당되는가 이런 부분에서 혼란스러운 거고 또 하나는 전통적으로 행정부에서 이야기를 하기에 주민투표가 불법이기 때문에 면사무소라든지 행정적 지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 하고 또 하나는 이장이라든지 반장들이 공무원 자격으로서 이 부분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는 걸 강하게 주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통적으로 마을 이장과 반장들은 마을 주민들을 대표하는 역할을 해왔고 지역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지역 주민들은 항상 면사무소라든지 행정으로 모든 의견을 직결시키고 총화하는 이런 형태의 전통적 관례가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부분에서 중앙정부가 하지 마라고 계속 강제를 하니까 이런 부분에서 면사무소라든지 공무원들 그다음에 이장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혼란스러운 이런 부분으로서 혼란스러운 것이 있는 거고 그렇군요. 이런 것들은 지역 주민 스스로가 이렇게 만든 것이 아니라 행정부가 법적 잣대라든지 기준을 가지고 이런 부분에 선택을 계속 강요하고 있다는 부분에서 이것을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혼란스러운 거지. 지금 찬반 갈등으로서 혼란스러운 건 전혀 아니라는 거죠. 예, 저희가 영덕
대게 유명하잖아요. 네. 영덕에 가면 대게를 먹어야 되는데 아니 그런데 핵발전소를 꼭 지어야 될 정도로 영덕에 전기가 모자릅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영덕 주민들 스스로 우리 동네 핵발전소 짓자 말자 이거 결정할 결정권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정작 전기가 모자르고 전기를 과도하게 쓰는 곳은 네. 수도권이나 그럼요. 이런 데 밀집되어 있는 공장, 뭐 대기업 이런 데서 쓰는 건데 그 피해는 사실은 이런 곳에서 대부분 다 보고 있는 이게 굉장히 지속적으로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하면서 오히려 이거는 뭐 균형 발전이라는 측면에서도 그렇고 네. 어떤 차별이라는 느낌도 요즘엔 많이 들어요, 저는. 네, 예. 그렇군요. 아유 지금 그 11월 11일 주민투표가 진행되는데요. 날짜를 보니까 다음 주 수요일부터 시작이네요. 주민들이 70% 우리 손으로 우리 힘으로 주민투표로 결정을 하자 이런 분위기가 굉장히 많으니까 굉장히 주민들은 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겠네요. 근데 그 시골이라든지 전 정서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행정에 의존하는 측면, 행정의 입장에 따라서 네. 그 자신들이 행동하는 부분에서 대단히 많은 제약과 위축을 받고 있습니다. 뭐 이런 부분에서 실제적으로 주민 여론들은 여러 가지 여론조사 결과에 나왔듯이 대다수의 주민들이 주민투표를 해서 의사를 결정하자라고 이렇게 의지는 갖고 있는데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나오는 부분에서는 뭐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에 대해서 저희들도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고 이 부분에서 영덕 그 구문에서 지방자치단체로서의 자기 역할을 찾고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기를 지금도 바라고 있고 이런 부분에서 그 중앙정부가 요구하는 대로 계속 강압적으로 나가게 되면은 이 부분이 어떤 결과가 나올지에 대해서는 조심스럽게 뭐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아유 그 지역에서 진짜 여러 가지 그 촌 정서 말씀하시니까 예. 아유 참 얼마나 애쓰고 계실까. 특히 이제 환경 운동하시는 분들 또 녹색당 활동가들 고생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요. 주민분들 그렇죠. 제일 고생이시죠. 예, 주민분들도 그렇고요. 막 이렇게 정부가 나서서 주민투표하지 마라. 법적 근거도 없고 효력도 없다. 이런 주장을 막 밀어붙이면 또 어르신들이 또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 꼭 반드시 참여하셔서 의사 표현을 해야 된다. 우리 또 밀양 어머님들 계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저희들이 뭐 영덕 주민투표에 대해서 여러 군데서 말들이 많은데 지금 저희들 지역 주민들이 생각하는 것들은 기존까지 그 힘있고 책임있는 사람들이 자기들 이미지대로 결정을 내리고 이것을 뭐 국민들이라든지 주민들이 따르는 행태로 됐는데 이번에 주민투표를 하자라는 명분에서 많은 국민들의 공감을 얻는 것들은 핵발전소 문제는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사안이 큰 문제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던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스스로 의사표현을 해서 주민투표 형태로 모이고 있다는 것들은 일종의 경고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서 지금까지 해왔던 관례대로 따랐을 때 주민들 저항이 반드시 발생하겠다라는 이 사실을 좀 아시고 책임 있는 분이라든지 중앙정부 같은 경우는 주민의 의사를 수렴하는데 방해 내지는 뭐 기만하는 행위를 멈춰주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아유, 국장님 그 힘내시고요. 저희 그 두 분도 그 국장님을 향해서 하고 싶은 말이 있을 것 같아요. 예, 뭐 힘내시라는 말씀 일단 드리고요. 11월 11일, 12일 이렇게 진행되는데 주민투표 잘 될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많은 분들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저도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작년에 삼척에서 반대 여론이 굉장히 높다는 게 주민투표를 통해서 확인이 됐었잖아요. 올해 이번에 영덕에서도 성공적으로 주민투표가 성사가 되고 반대 여론이 분명히 표명이 되는 것이 사실은 대한민국에서 핵발전소를 점차 줄여나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될 거라고 저희들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삼척이라는 영덕이라는 그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가 분명하다 이런 것이고요. 저희들 그런 심정으로 영덕 분들 지금 노력하고 계신 거 바라보고 있습니다. 끝까지 힘내시고 꼭 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저희가 후쿠시마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원전, 이거 위험해. 동네 그 꼬마들도 이제는 원전의 위험성을 알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이 문제에 우리 영덕 군민들이 힘내서 정말 스스로 자기 결정권으로 투표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국장님 힘내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현장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지금 영덕 군민들은 직접 그 주민투표에 참여하겠다는 여론이 무려 70%나 되는데 오히려 정부, 면사무소 이런 데서 이를테면 그 시민들의 생각을 막 정신없게 만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그리고 원래 이게 주민투표를 제가 뭐 아까 저 총무국장님 인터뷰하면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네. 주민투표법과 지방자치법에 입각해서 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정부가 그거 뭐 할 수 없는 거다 이렇게 해석하면서 네. 그 영덕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그 관련 사무를 못 보겠다 해가지고 주민들이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참 이렇게 자기결정권까지 침해하면서 정부가 국민들을 좀 정신없게 만드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 미래에 대해서 별로 책임질 않겠다 이런 태도로도 읽혀요. 이렇게 정신없게 만들면 안 될 것 같고 특히 이제 후쿠시마 원전에서 우리가 배운 게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우리 정부도 정확하게 기억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런 문제들 저희가 일단 11월 11일, 12일 주민투표가 끝나니까 그 끝난 다음에 저희가 한번 다음 주에 한번 다시 또 이 문제를 짚어보도록 하죠. 예, 저는 뭐 영덕에서 주민투표가 정말 잘 됐으면 좋겠고요. 정부가 국정교과서 문제뿐만 아니라 이 문제도 국민들이 잘 모르신 분도 많이 계셨지만 죄다 막무가내로 밀어붙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막무가내로는 더 이상 못하게 우리 국민들이 분명한 자기 입장을 말씀하셔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장윤서의 팟짱 귀에 팍팍 꽂히죠? 저는 오늘도 오마이뉴스 최종병기라고 바닥바닥 우기고 있는 김병기 기자입니다. 공짜 자전거 신문 조중동 기자들이 자기 신문 돈 내고 보나요? 안 봐요, 아빠. 네. 저는 팟짱에 매월 자발적 정치료 3만원씩 내는 10만인 클럽 회원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덕분에 올해 1000명 늘어서 무려 9,400. 내친 김에 연말까지 1만 명 만인보 캠페인에 도전합니다. 무슨 캠페인이요? 만인보! 한 명의 마음걸음보다 만 명의 당당한 한 걸음. 올해가 가기 전에 오마이뉴스 10,000번째 주인공이 되어주세요. 홈페이지에서 가입하시거나 02-733-5505 내선번호 274번으로 전화주세요. 요즘 엄청 갑갑하죠? 갑갑해. 우리 역사책도 지키고 팟짱도 확실하게 지키겠습니다. 10만인 클럽 아싸!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